안녕하세요. 잠시 이제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1강 끝나고 2강 들었습니다. 우선 1강에서 회계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재무상태표에 따른 등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제2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과 비용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동태적 재무제표다. 그래서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익과 비용에서 수익은 영업상 수익이 있고, 또 영업 외 수익으로 나누며, 비용은 영업상 비용과 영업외 수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기본 가정을 공부하셨는데, 기본 가정에는 발생주의와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기준에서의 가정은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비교 보고의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은 항상 일반 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이나 같이 존속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질적 특성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 적합성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성입니다.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알아야 되는데,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은 둘이는 서로 꼭 같이 갈 수가 없는, 서로 상호 반대급부적으로 가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대적인 표현이라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은요, 목적적 값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회계의 정보 측정 2차적으로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2차적 상호작용 특성으로서 비교 가능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반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존속하고 있다. 그럼 노래 한 곡 보면서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반려서. 노래는 못하지만 저는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재 13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할 때 중복되는 문제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문제 1번, 복식회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대변과 차변 1번, 대차평균 원리에 기록된다. 그랬으면 대차평균 원리는 대변과 차변이 이 꼴이다, 쌤쌤이다. 이걸 대차평균 원리라 그럽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재산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식부기, 즉 복식회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비교하여도 기록의 정확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것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 즉 복식회계는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전체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반드시 일치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2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르시오 그랬어요. 조금 보실까요? 1. 새로운 거래처 자사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라. 이것은 왜 거래가 아닐까요? 거래가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만 작성한 것은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라 보지 않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금전의 대차 관계,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재산상 재산의 증가나 감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이러한 발생 소멸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을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은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관 중이던 상품이 물난리로 파손됐다. 이걸 수혜라 그러는데 이것은 상품이 파손됐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세 번째, 종업원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상 거래입니다. 네 번째,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어요.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걸 성급보험료라고 부르는데 미리 지급했으니까 뭐가 돼요? 성급보험료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죠. 자산의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래로 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중복됐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교재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에 회계상 거래인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4번에 1번 뭐라고 나왔냐면 종업원 월급 120만 원으로 채용하다 그랬어요. 자, 종업원 월급이 120만 원을 채용했어요. 이건 금전 거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답이 아닙니다. 금전 거래가 있어야만이 거래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건물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맺기로 하고 구두 계약하다. 이것도 금전 거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용하기로 1번은 뭐라 했어요? 채용에는 없다 그랬어요. 채용. 두 번째 것은 뭐예요? 구두로 한다 그랬어요. 구두. 구두는 뭐예요? 그래, 구두나 약속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거래가 아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로 한 거니까요. 자산, 부채, 자본의 또 수익과 비용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죠. 세 번째 보실까요? 상품 30만 원을 주문받다. 주문받았어요. 금전거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은 글자 그대로 주문만 받은 상태고 이제 물건이 발송되거나 돈이 들어올 때만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보기를 보시면 광고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자, 나간 게 있어요. 나간 게 뭘 나갔냐? 현금 나갔죠. 자, 현금 10만 원. 자,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현금 10만 원이 나갔어요. 나가는 건 대변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차변에 그랬으니까 반대는 감소는 대변.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변에 쓰면 되겠습니다. 노래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로는 우리 개정 과목을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10만 원. 이건 뭐예요? 뭡니까? 여기서는 자산이 감소됐다면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됐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비용이니까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중복된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6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
14쪽에 보시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데 이는 회계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그랬어요.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자 들어가는데 다 성자가 들어가네요. 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럴까요? 차변 하나, 대변 하나. 혼자 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래는 반드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는 이중,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겠습니다. 7번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회계, 단식簿기입니다. 복식 회계, 복식簿기로 나눌 수가 있다. 복식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기 검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재무상태와 손익 계산을 파악하기 쉽다. 자, 재무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 쉽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 당연하죠.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원리가 뭐예요? 회계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따라 기록합니다. 자, 다음 8번은 여러분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하고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말이 그러네. 자산이 증가하는 것 맞아요.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해요. 그러면 자본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자, 이 왼쪽은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한번 쓸까요? 여러분 나눠볼까요? 부채가 증가하면 여러분 증가했으니까 늘어나죠. 자, 이게 늘어나면은 자, 칸이 줄어들겠죠. 자,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자본은 뭐 해야 돼요? 감소가 시켜지겠죠. 줄어드는 것만큼, 줄어든 것만큼 감소가 됩니다. 답은 반드시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 2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이번에 거꾸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거꾸로 부채가 여기서 이만큼이 감소했습니다.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반드시 자본은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픽스드, 고정시켰을 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늘어나면은 이것이 줄어들었으면 이게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요건 늘어난 것만큼 이게 줄어든 걸만큼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산이 증가, 3번 부채가 고정되면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산이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픽스, 고정돼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겠네요?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만큼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본이 확 줄겠네요. 자본이 반드시 줍니다. 어떻게 줄어요? 많이 줄죠. 요건 준 것만큼, 요거 준 것만큼 또 줄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줄어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있습니다. 자, 회계 등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회계 등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할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그릴까요?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입니다. 자, 자산의 금액이 있고 부채가 좀 적게 그린 게 좋겠죠. 예,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이 자본은 자기 자본이죠. 부채는 남의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부채를 채무라고 부르고,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자산은 재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구성을 해서 쉽게 하면 재산은, 이것은 뭐예요? 이 부채는 채무가 되겠죠. 이거 자본은 뭐예요? 지분이라고도 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용어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폭넓은 실력이 늘 겁니다. 폭넓게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늘죠. 자, 여러분들 이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에서 공식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익과 비용을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자, 이걸 뭐래?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다 포괄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포괄이를 안 써도 손익계산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은 차변에 그랬습니다. 비용 총액은 차변에, 수익 총액은 대변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등식이 성립됩니까? 우선 첫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1번 4번이네요. 그런데 4번을 잠깐 보십시오. 틀린 것은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래. 순자산이 아니고 자본이죠. 예, 잘못된 표현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말로 쓰고, 여기서 이제 만약 이걸 응용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기말이라면 기말 자산은, 요거 기말을 붙이겠습니다. 여기 기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은 기말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요 기말 자본은 우리가 무슨 등식? 재산법 등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말 자본은, 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것이 재산법 등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본금하고 12월 30일 자본금은 순이익이 1월 1일 날 더해진 자본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서 말한다면 기말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 자본 넘어가면 플러스죠.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 이렇게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10번의 1번은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순이익,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3번 문제 맞는 얘기고요. 요 문제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빼면 자, 뭐가 나올까요? 순이익이 나오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것이 이 공식인데 여기서 총액이라는 여러분 표현을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수익이란 말이나 총비용이란 말은 이 수익이란 말을 할 때는 이건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이에요. 이런 거 개정 과목이에요. 총액이라고 썼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금액이에요. 금액. 이것은 금액이에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액은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 빼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한 거고, 총 수익하면은 개정 과목을 다 더했다 이런 얘기지 금액을 더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걸 비용 총액에서 플러스 순이익은 요 글자 그대로 차변 다 합계, 이걸 차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차변 합계, 그 다음에 이걸 대변 합계 이렇게 더해서 표현한다면 비용 총액에서 순이익을 더하면 수익 총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2번, 10번의 2번은 옳은 답이죠. 그래서 답은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중요한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11번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걸 고쳐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이다. 이것이 바로 기말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산표 등식은 뭐냐 이겁니다. 이 시산표 등식이라는 것은 시산표 등식의 특징은 시산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시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산표는 하나의 맞는가 하는 걸 검증하는 그 도구고, 이 시산표의 특징은 검증하되 뭘 한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합한 것이 시산표예요. 그래서 시산표는 하나의 예비 결산 절차 중에서 예비 절차에 속하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이 시산표가 중요한 것은 시산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사항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이 한꺼번에 다 아우러져서 포함되어 있다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걸 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말자산. 요건 기말부채. 자, 기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로부터 1월 12월 30일 1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는 기말이니 기촌이 쓰질 않습니다.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걸 전부 결산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차변에 있는 걸 다 더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변에 기말자산 플러스 이쪽은 비용총액이죠. 비용총액 또는 총비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비용총액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요건 기말자본이라고 방금 전에 제가 요건
기말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기말로 다 넣었으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 기말 부채에다가 이제 뭐라 했어요? 여기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이에요. 거기서 보시면은 없네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네요. 1, 2, 3, 4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 수익과 비용을 죄송합니다.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과 비용을 다 합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시산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산표에서 나타나는 등식을 뭐냐면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서 시산표 지금 등식을 만들고자 하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 순이익이 여기 있어요. 같은 금액이죠. 여기도 순이익 두 개가 있어요. 빼줘요. 없애줘야 됩니다.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비용 총액은 이게 차변입니다. 요걸 차변 항목이에요. 차변 항목을 놓고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즉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 다음에 기말부채 기초자본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대변 항목입니다. 자, 몇 번이 답입니까? 죄송. 하나 빠졌네요. 실수했습니다. 여기 대변에 기말부채 기말자본 수익총액이 있군요. 수익총액. 그래서 이 수익총액, 그러니까 기말자산의 비용총액 한 이 순이익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기말부채와 기초자본의 순이익 저쪽 지웠으니까 이쪽도 같이 지워지죠. 지워버리고 나면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수익총액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12번은요. 기본 요소 중에 3번이 틀렸거든요. 이 소유자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채권자의 투자, 이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어서 이상히 써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걸 표시한 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 13번입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2번,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크게 나누지만 기타 비유동자산은 작기 때문에 쓰거나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유동성이 많다 그러죠. 유동성이 적은 항목보다는 많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틀렸죠. 그래서 작은 항목 아닙니다. 큰 항목,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및 이익영업으로 구분한다. 아까 말했던 자본, 이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에 나타난 내용들이죠. 답은 3번이 되고요. 14번,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미수수익이 뭐예요? 미수수익은 미수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익은 뭐가 있어요? 수익에는 예를 들면은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이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수 임대료,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년 이상이냐 1년 이하냐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명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1번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맞으니까 맞고요. 2번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니고 이건 비유동부채입니다. 이 고정성이죠. 자, 고정성, 즉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할 때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분류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임차보증금은 뭡니까? 여러분, 사무실을 빌린다, 건물을 빌릴 때, 임차할 때 보증금 내죠. 월세는 따로, 월 임대료는 따로 내고요. 보증금은 또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뭐 50만 원 이러면은 1,000만 원은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장기차입금은 뭐예요? 비유동부채입니다. 장기, 이렇게 1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여러분 18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된 의무다 그랬어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를 분류한다. 여기 좀 지우고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채하고 자산해 보겠습니다. 요 자산, 부채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미안합니다. 채무라는 표현입니다. 채무는 앞으로 갚아야 할 의무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 자산은 채권이라 합니다. 받아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채권의 개념과 채무의 개념으로 보시고, 이 개념 정의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1년 기준, one year rule. 참 중요한 말이죠.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한 종료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원래는요, 영업주기 내, 영업주기가 뭐예요? 1년 영업주기면 영업주기는 1년이죠.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것, 예상되는 것은 이런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하면 미지급 급여, 미지급 광고세, 미지급자에다 비용 항목을 다 넣으면 미지급 비용이라 그래요. 이런 등이 보고 기간에 1년 이내에 결제되냐면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석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항목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석으로, 주석이 뭡니까? 그 안에다 번호를 매기고 다른 종이 또는 밑에나 다른 종이에다가 해설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표로도 작성될 수 있지만은 글로도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하고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하고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이것이 다 전부 주기인데, 주기는 뭐냐면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뭐뭐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에 가로 안에 씁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한다. 이렇게 썼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다 이렇게 해설을 써놓거나 보완 설명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주기라 부르고, 주석은 이렇게 쭉 내용이 써졌습니다. 뭐 표가 있든 뭐든 내용이, 여기다 번호를 딱 붙여요. 1번, 2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일 하단에 이렇게 예를 들면 있으면 번호를 붙여놓고 뭐 이 내용상 이렇게 번호 붙이고 요 제일 밑에 하단에다가 1,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거나 또 이게 부족하면은 별도의 종이에다가 요 1번 해당되는 내용은 뭐뭐다 하고 표를 그려서 표를 쓴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표를 그려서 논다는 이런 걸 주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주기할 때는 그래서 그 난 밖에다 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석은 난 밖에다 쓰기 때문에 난의 주석이다 이런 말도 표현합니다. 그 난의 밖에다 쓰거든요. 주기는 난 안에 쓰기 때문에 가로내어 쓰는 난 내 주석이다 이렇게 말도 하죠. 난 내 주기다 이래서 이건 안에다 쓰는 기 때문에 난 내라 그러고 이건 난 밖에다 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으면 장기 미수금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 유동자산이네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1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영업주기 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주기는 1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으로 보면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3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건 뭐예요? 비유동자산입니다. 네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은 무슨 자산이에요? 단기니까 1년 이내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단기의 비용,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이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단기의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정을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을 단기의 비용으로 했으면 소모품 B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 겁니다. 비용 계정으로. 그럼 소모품은 뭐예요? 품이니까 이것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겁니다. 자산 계정을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회계 개념을 고려하냐? 하나는 이것은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 계정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 하는 개념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가로 안에 뭐 금액의 크고 작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군요. 자, 18번 19쪽을 보시겠습니다.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 회계처리 기본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공준에 어떤 공준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기업의 공준 기억하시겠죠? 자, 계속 기업의 공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 계속 기업의 공준 또는 계속 기업의 가정.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 회계, 역사적 원가주의란 말 또 나옵니다. 자, 용어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예요? 역사적이란 말을 historical cost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사적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 과거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이 2016년이면 2015년 자료는 역사적이에요. 그 금액을 역사적 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과거 자료는 나중에 원가액에 들어가면은 이걸 또 표준이란 말도 표현하거든요. 표준 원가라 이런 말도 표현하는데 과거 자료를 쓰는 것이 표준 원가요. 여기서는 원가로 설명하지만은 그냥 참고로 다음에 혹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원가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만 그냥 요쪽에서 2번 계속기업의 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하에서 작성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에 이것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해서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발생과 이연의 가정. 이것도 결산에서 나오지 가정은 아니죠. 아, 손익의 발생 그리고 손익의 이연. 그래서 손익의 예상과 이연 이것 나오는 것을 아마 넣나 본데 이런 말은 가정이 없습니다. 20번 답은 4번 20번 보시죠.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 시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각종 충당금 설정 등에 대한 수정 분계를 정당화시키는 회계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예, 미지급 비용 할 때 여러분 미지급 다음에다가 비용자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미지급 급여, 미지급 광고 선전비, 미지급 세금과 미지급 임차료 뭐 이렇게 다 쓰면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선급 다음에다가 비용을 쓰면 돼요. 선급 보험료, 선급 광고 선전비, 선급 복리후생비 뭐 이런 거 다 먼저 준 겁니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수정분계를 정당화시키는 회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예요? 기업은 한번 설정하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공준 또는 계속 기업의 전제, 계속 기업의 가정, 뭐 공준, 가정, 가설 다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제 여러분 쉬었다가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받으면서 어려운 거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풀어나가시면서 생각하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천천히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빨리 달려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고맙습니다.